그래서 환웅은 기꺼이 농경 문화를 전수해 줍니다. 어떻게 전수합니까?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예, 왜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어서 먹으라고 했을까요? 곰족과 범족은 유목민족이죠. 그런데 농경민족답게 살려면은 육식을 버리고 채식생활을 할 수 있어야 거기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 너도 우리처럼 살아라고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식사가 다른데, 먹을거리가 다른데. 그러니까 늘 고기만 먹고 지내던 민족이 일시에 뭐 풀나고 곡식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통과 의례,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쑥과 마늘 먹고 이것을 견뎌야 돼. 그래야 우리처럼 살 수 있어. 그래야 인간이 될 수 있어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채식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농경 문화에 적응한다. 그런데 쑥과 마늘 채식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채식이죠. 우리도 채식 생활하지만 쑥과 마늘만 먹고는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데는 좀 먹기 힘든 채식으로 검증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래서 지독한 채식 생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쑥과 마늘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지켜라. 들앉아있으라 그래요. 유목민들은 육식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짐승을 데리고 이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한 곳에 두지 않고 천막으로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럼 너 여기 우리처럼 살려면은 이동 생활을 하면 안 돼. 정착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지독한 정착 생활이 아예 햇빛 볼 생각하지 말고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100일 동안 보내라. 그래서 이동 생활이 아닌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농경 문화에 적응할 수 있어. 그래야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야 우리처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홍익 인간은 이민족에게 인간답게 사는 선진 문화의 길을 기꺼이 전수했죠. 인간답게 사는 선진 문화는 곧 농경 문화, 채식 생활이고 정착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문 한웅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나 범은 따르지 않고 일탈했어요. 이거 외교적으로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인간답게 사는 문화를 전수해 달라 그래서 전수해 줬는데 한민족은 곰족은 따르는데 범족은 따르지 않고 벗어났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 선진국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도망간 놈 잡아오라 하고 징벌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웅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100일 동안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랬는데 곰이 3-7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웅녀, 저는 곰내라고 이야기했죠. 곰내가 되었어요. 100일을 지시했지만은 100일이 아니고 3-7일만 해도 그만하면 됐어 하고 그만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우리처럼 농경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웅은 근본주의나 원리주의가 아니라 융통자제하게 간용을 베풀었다. 너그러웠다. 꼭 100일 안 지켜도 좋아. 3-7이면 좋아. 물론 3-7일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고 3-7일 동안 사모가 금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닭도 계란을 병아리로 깔 때 3-7일 동안 품습니다. 그래서 3-7, 21일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우리가 어떤 습관을 새롭게 들일 때에도 3-7일 동안 참고 견뎌야 그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됩니다. 담배를 끊었는데 3-7일 동안 끊었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끊을 수 있다. 그래서 3-7은 중요한 숫자지만 여기는 우리가 100일도 중요한 숫자잖아요. 근데 100일이라는 지시를 어겨도 진작 인간이 되게 허용해 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범족은 가르침 따르지 않고 일탈했어요. 그러면은 범족이 일탈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곰족만 하더라도 잡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식을 할 수 있지만은 범족은 완전히 육식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식을 먹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견디지 못하고 일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한웅이 범족을 잡아들여서 저놈 일탈했는데 붙잡아와서 숯과 마늘을 먹여라. 100일간 또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런 징벌도 내리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약소민족이지만은 자기 결정권이 있고 또 자기 문화주권이 있어요. 자기가 이 채식생활 못하겠다. 육식생활 돌아가겠다.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화주권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홍익인간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 다음으로 곰족과 범족의 자유의지와 주체적 결정을 존중했다고 하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니까 선진문물을 전수했지 그것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홍익인간을 말씀드리면은 이 민족의 민족적 자주성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호의 평등한 대외관계를 맺었다. 요즘 유럽 사회도 인종주의와 종교차별주의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차별하고 또는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을 차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제3세계에서 온 노동자들 차별이 아주 심해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현재 한국의 인종차별주의는 경제적 인종주의예요.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는데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을 경제적 인종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별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한웅은 이때부터 그런 차별주의를 없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이 된 웅녀 곰내가 한웅을 찾아와서 혼인을 요청했어요. 인간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쳤더니 이내 혼인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국유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나는 당신의 아이를 뵈고 싶다고 한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여성들이 남성 친구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신 아이를 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종족의 수준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천왕이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짐승과 같이 사는 곰족과 범족이 찾아와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자 하니까 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웅은 거절하지 않고 잠깐 사람으로 변화하여 혼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웅이 종족 차별을 하지 않고 곰족 곰내와 부부관계를 이 친구도 곰족도 대등하게 인간으로 대등해서 부부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관계 속에서 당군을 잉태하고 낳습니다. 한웅족과 곰족이 혼인동맹을 이루어 이것은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혼인동맹을 이루어 당군조선을 세울 기틀을 마련했다. 왜? 당군을 낳았고 당군이 당군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는가요? 우리가 고무자손이란 말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민족은 천신족이라고 그랬어요. 한웅의 후손이니까. 한웅의 후손으로서 천신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글자 그대로 왜곡해가지고 곰하고 한웅 사이에서 당군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무자손이다. 그래서 이 당군 진화를 부정하는 하나의 논리가 이제 이거는 거의 교회 사람들 이야기인데 우리가 고무자손이란 말인가 이렇게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무자손이 아닙니다. 부디 말하면 외가가 곰족이죠. 어머니가 모계가 곰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의 혈통은 천신족이다. 지난 시간에 천신족이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주장은 엉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셋째로 홍익인간 이념으로 정리하면은 민족 차별 또는 남녀 성차별을 하지 않고 대등하게 혼인하여 선린관계를 이루고
연맹체를 확대했다. 이래서 환웅이 세운 신시국이 그 체제가 점점 더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군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깃털이 되겠죠. 곰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량과 너그러움, 또 그런 걸 통해서 나라의 세력을 확대해 가는 것, 이것이 이 대외적인 홍익인간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를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다문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민족 사회죠. 우리나라는 뭐 다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서양 문화가 판을 치고 우리 문화는 기가 죽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외국 노동자라든가 제3세계 여성들이 결혼해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우리는 단일 민족 사회가 아니라 다민족 사회 또는 세계화에 따라서 다국적 사회,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미 이때 그런 다문화 사회 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환웅 홍익인간 실천이다. 그래서 이게 태초의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가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웅이 실천한 홍익인간 행적을 일반화시켜서 정리시키면은 민족 내부의 대내적 홍익인간 세 가지. 첫째, 인류와 자연이 함께 가는 생태학적 공동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거의 뭐 원시시대나 다름없는 시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건 이거 지금 미래 가치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풍요와 건강이 보장되고 윤리적 삶이 실현되는 복지사회.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내세워야 할 공약이죠. 그 다음 신분적 특권을 버리고 민중과 함께하는 이타적 삶의 실천. 예. 지금 반상차별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빈부차별은 옛날에 반상차별 이상으로 불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빈부차별을 극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신분적 특권을 버리고 민중과 함께하는 이런 홍익인간 가치가 실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외적 홍익인간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첫째, 이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자민족의 선진 문화를 전수해 준다. 예. 다른 민족에게 우리 문화를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문할 거부하는 약소민족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줘야 돼. 우리 것을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누구든지 자기 문화 주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다음은 종족 차별을 하지 않고 혼인하여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제 실제로 그런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혼인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국제혼하는 사람,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히려 문화 다양성이 강화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같은 다민족 국가가 지금 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선진국이잖아요. 그 건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도 단일 민족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민족의 여성들과 결혼하거나 남성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홍익인간을 앞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환웅의 홍익인간이야 태초의 시대에 그때 홍익인간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 사회 속에서 홍익인간 개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내적인 홍익인간 개성입니다. 첫째, 생태주의 체제 이야기했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신본주의, 고대의 신본주의에서 근대 인본주의, 현대의 자본주의 시대로 와가지고
지금 미래의 생태주의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러한 가치관이 한웅 홍익인간 이념 속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고대 신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슨 문제든지 있으면 종교적으로 해결하고 제의를 올려서 빌어서 초월적인 신에게 이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시대로 오면서 인간의 윤리를 강조하고 상강오륜 같은 것을 도덕으로 내세웠죠. 현대에는 지금 이윤 추구가 중요해서 경제적으로 이윤을 얼마나 남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돼가지고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재 체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연과 공생하고 생태윤리, 이 사람 중심의 인문윤리가 아니라 생태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재는 기후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가열화되어 가고 있고, 예, 유럽에서는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로 가지 않으면 지구는 괴멸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지사회라는 것은 다 잘 사는 사회. 예, 그것을 하는 것을 정치라고 하는데, 정치는 우리말로 하면 다스리다라는 뜻이고, 다스리다는 말을 고어에서 찾으면 다 살리다에서 왔어요. 다 살리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자 말로는 정치입니다. 그러면 다 살리는 사회, 다 잘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로 가야 할까요? 잘 사는 사람을 더 잘 살게 하면 다 잘 사는 사회가 될까요? 아니죠. 못 사는 사람을 잘 살게 해야 다 잘 사는 사회, 다 살리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못 사는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불량한 사람, 못난 사람들도 잘난 사람들과 대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사회, 예, 기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가 되죠. 그래서 장애자가 불편 없는 사회, 굶주린 자가 없는 사회, 사회적 약자가 우대받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보기가 있어요. 주차장에 가보면 장애자 주차 우선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자들은 쉽게 편리한 곳에 잘 될 수 있는데, 멀쩡한 사람들은 돌아서 힘든 곳에, 때로는 주차 공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아주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자 주차 시설을 우선으로 여기고 혜택을 주는 것도 사회적 약자가 우대받는 사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장애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선진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 그게 바로 복지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홍익인간에 다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신분적 특권을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권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집권자는 권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만 행사해야 돼요. 예. 특별한 권력이 아니라 건난의 범주 속에서 통치해야 된다. 대통령 되면 막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권력자라는 말을 쓰는데, 권력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를 누린 자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정치 권력자보다가 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정치 권력은 인기가 있는데 재벌은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은 막 변함없이 아주 그냥 치외법권지대처럼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홍익인간 정신에 입각하면은 이 경제적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사회적 봉사 의무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래서 성금을 기탁하고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누가 몇 억을 내놨다 이런 것으로 자기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세계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해야 된다. 자기 몸을 던져서 해야 된다. 그런 보기를 환웅이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누린 자는 권력과 금력에서 독립은 물론 권력과 금력을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새는 뭐 대중 연예인들, 스타들이 그렇다 하는데 명예의 힘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 힘으로 정치 권력의 독재를 비판하고 재벌의 독점을 견제해야 돼요. 예. 명예를 가진 사람은 그런 힘이 있잖아요. 또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사 사람들보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엔 상권 분립을 했는데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분리되어서 견제하는 것을 상권 분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홍익인간 정신에 따라서 권력과 금력과 명예가 서로 분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금력과 명예가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분리해야 되지. 이것을 누가 하나가 독점하면 그것은 새로운 독재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째, 권력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명예까지 독점하지 않아야 한다.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또 부정 축제하잖아요. 지금도 뭐 무슨 사업에 뭐 뇌물을 얼마 받았니 다느니 그러잖아요.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자일수록 청렴하고 명예욕을 버려야 한다. 예. 그 다음 둘째, 금력을 지닌 부자, 재벌들이죠. 재벌들은 돈으로 권력을 사거나 명예를 사지 않아야 한다. 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을 써가지고 한번 국회의원에 나서볼까, 대통령 선거에 나서볼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안 돼요. 재벌이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또 명예를 사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일수록 권력을 멀리하고 명예욕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자인 것 자체로 만족하고 권력자인 것 자체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명예를 얻은 자들도 마찬가지요. 명예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거나 내가 이제 세상에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나서봐야지 이런 권력을 잡을 생각을 말아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이름을 얻었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재물을 축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성과 지조와 청빈을 함께 가져야 진정한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꼿꼿한 지조를 가지고 돈에 재물에 탐닉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가져야 그거야 바로 진짜 명예다. 그 진정한 명예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권력과 금력과 명예가 상권 분립처럼 서로 분립되어야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홍익인간 공부하면서 생각한 주장입니다. 이제 대내적으로 홍익인간 이야기인데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홍익인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환웅의 홍익인간 정신에서 우리가 입각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먼저 후진국의 한국의 선진문화를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원래 IMF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예. 세계경제총회라고 하는 웅크타든가요? 거기 165개국이 회원인데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기간이 1964년에 생겼는데 1964년에 그 기간이 생긴 이후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린 지금 선진국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으로서 후진국의 선진기술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후진국일 때 미국과 일본이 신기술을 주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분들이 허드렛 기술은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신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예, 그런 우리 안타까웠던 처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선진기술을 후진국에서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는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후진국의 경제개발도 지원하고 먼저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대외적인 홍익인간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거부하는 후진국의 문화적 결정권을 존중해야 돼요. 예.
호랑이가 쑥과 마늘 먹지 않고 일탈한다고 해서 잡아서 벌 주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진국의 지배적인 문화 침투를 자제해야 돼요. 요즘 한류가 아주 드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90년대 김대중 정부까지 시대만 하더라도 일본 대중문화를 수입 금지했어요. 왜? 일본 대중문화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대중문화는 죽는다. 이래서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일본을 섞어나가고 중국을 섞어나가고 지금 세계로 한류란 이름 들고 확산되어 가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수입 금지한다고 해서 탓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한때 우리나라 영화계가 살기 어렵다고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을 통제했어요. 커터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영화를 몇 번 상영하고 난 뒤에야 헐리우드 영화, 미국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화되고 한류가 열풍을 일으켜서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지나치게 강화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그 수출에 너무 골몰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반발심이 생겨요. 그래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지사지에서 그들에게 우리 문화가 지나치게 침투해서 그들의 문화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웅이 곰이 찾아와서 당신 아이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기꺼이 결혼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외적으로 다른 민족과 차별하지 않고 국제원 가족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1960년대 이즈음에는 국제원이 있으면 그것을 부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제혼이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 하면은 요즘 국제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농촌 촌년들이 장가를 갈 수 없어요. 아무도 시집을 오지 않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3세계의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가 못 가는 농촌 총각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국제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여성과 국제혼을 했기 때문에 좀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이 와서 어느 남편의 아내가 되고 또 어느 시부모의 며느리가 됩니다. 또 그분이 아이를 놓으면 어머니가 돼요. 결국은 우리 국민이자 우리 민족의 아내, 며느리,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차별하는 것은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물론 우리 민족 자체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적을 차별하거나 인종을 차별하거나 외모, 언어, 경제 수준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우리 시대에 맞는 홍익인간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혼을 기꺼이 지원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혼 가정을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는 민족 동화주의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든가
또는 한국 예절을 가르친다든가 한복 입는 법을 가르친다든가 뭐 한국말을 가르친다든가 물론 한국말은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자꾸 한국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자기 문화의 자주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은 베트남 음식 먹고 베트남 말하고 베트남 옷 입고 베트남 풍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외국 동포들, 교포들이 우리나라 문화적 전통을 다 잊고 그 나라 사람처럼 살면 여러분들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나라 말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만 쓰면 좋겠어요? 외국에 가서 살면서도 어때요? 우리 문화 전통도 지키고 있고 또 우리나라 말도 잘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 반갑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새삼스레 할 필요도 없이 이미 환웅이 신시국가에서 그런 삶을 실천해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기로 우리 시대의 이런 그 국제혼에 대한 또는 이민족에 대한 차별관념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다. 홍익인간의 실상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은 첫째, 자기 불이익과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이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고 불편해야 돼요. 게다가 자민족은 물론 인류를 넘어서 삼라만상의 자연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이 생태학적으로 지구촌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그런데 환웅은 그런 것을 실천해서 우리에게 훌륭한 보기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돼요. 그래서 홍익인간 합시다. 홍익인간, 홍익.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생활 속에서 널리 쓰는 말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홍익인간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해야 돼요. 홍익인간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다.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홍익 정책 입안을 아까 우리 환웅이 실천한 홍익인간 내용에 입각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우리가 환웅 같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된다.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홍익인간이 구호처럼 널리 일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아울러 환웅신시국의 홍익인간 표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과 같아. 환웅은 바로 햇님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환웅의 행정은 한마디로 세상의 빛이었죠. 온누리를 고루 밝히는 햇살고시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것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야 사실은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머물러 있는 해가 아니라 지상으로 내려와 온누리를 밝히고 삼라만상을 살아있게 하는 빛이 곧 환웅천왕이었다. 신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조물주 하나요.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게 태양입니다. 적어도 지구촌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없으면 천지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생겨나고 모든 생명이 자라죠. 그러니까 태양이 조물주예요. 그러니까 해 같은 지도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조상인 환웅족은 천신족이자 태양신 사상을 지닌 민족이었고 환웅의 신신은 천신족 공동체, 바로 태양을 숭배하는 강명세상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환웅의 홍익인간 표상은 곧 만물을 살아있게 하는 해님,
태양이죠. 해 같은 지도자가 햇살 같은 통치로 세상을 밝게 다스렸다고 압축해서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치 지도자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해 같은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그런 인물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